세션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안 하시길래 저희가 임시로 모바일 게시판 만들었어요. 그래서 URL이 여기 나와 있는 talkit.tv/software, 그러니까 talkit.tv/software니까요. 여기 지금 여기 게스트분들도 거기다가 인사말 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페이스북이나 구글 있는 분들, SNS 있는 분들 그걸로 로그인 되니까요. 로그인하시거든요. 아니면 이메일 쓰시든지. 근데 이제 아이폰 있는 분들은 그 원래 사파리만 해주세요. 구글 크롬을 하지 마시고요. 아이폰 있는 분들만. 네. 아니 발을 내려야 된다 이거 이상민도 요즘 보시겠어요. 토끼 모바일 게시판에서. 화면에 내는 거야 이게 안 돼. 그래서 오늘 질문은요, 여러분들 그 들으시면서 궁금한 거라든지 아니면 좋은 의견 같은 거 여러분들도 의견 같은 것들 거기다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따가 우리가 휴게 시간에 그 거기 좋은 의견이나 좋은 질문하신 분들을 저희 게스트분들께서 선정하셔가지고 그 책, 그 사인한 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니 반 현장 질문 지금 뭐야? 그 게시판에 하시면 돼요. 네? 전화를 내려 발을. 아 옆에 있는 분한테 좀 부탁드리지. 아 우리가 전화고 왔으니까 내려야 돼. 네? 어? 한번 질문자 선정하시면 되고요. 편하신 대로. 네. 완전히 드셨나요? 다들 조금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이렇게 안에 따뜻한 실내에 와서 좀 이렇게 피곤하신 것 같은데요. 또 2부에는 자유로운 토크쇼가 진행되니까요. 조금 더 즐거운 마음으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소프트웨어 입문 컨퍼런스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소프트웨어 기업에게 필요한 입문적 요소란을 주제로 패널 토크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크쇼의 진행은 휴비코리아와 와이즈 파트너의 대표로 계시는 고우성 대표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고우성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세 분의 패널 분들은 여러분들이 아까 개별 발표를 통해서 다 아실 거고요. 맨 왼쪽에 톡투밍 코리안의 선유 대표만 여러분이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톡투밍 코리안 선유 대표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지금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외국인들한테. 근데 그것이 지금 전 세계 거의 200개국에서 870만 외국인들이 그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단돈 500만 원을 창업했습니다. 창업한 지 몇 년 됐죠? 6년 됐습니다. 6년 됐습니다. 네. 한국어를 팝니다라는 저 책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오늘 또 우연하게 저희가 책의 저자를 모신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업의 입문이란 무엇인가라는 에 맞는 게스트를 저희가 섭외했는데 우연하게 이분들 네 분이 다 정말 우연하게 책의 저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른 것보다 이분들의 책을 여러분들한테 이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 잘한 분들한테 아니면 좋은 의견 내신 분들한테 사인한 책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떤 정답을 우리가 찾는다기보다 다양한 관점, 우리가 기업이나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인들이 계속 지속 성장하려면 거기서 도대체 인문학 요소가 도대체 왜 필요한 것인지, 인문학을 원론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나 아니면 우리 각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계속 성장해서 왜 필요한 건지를 그거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이 네 분한테로 끄집어내고 또 여러분들대로 모바일 게시판에서 의견이나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관점을 표현해준다면 오늘 그런 다양한 관점을 같이 융합되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분들하고 사전에 리허설을 하지 않았어요. 이분들도 지금 어떤 질문할지 모르고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제 이분들 회사나 직장도 아시는데 우리 인문학적 요소를 생각해서 이 네 분한테 각자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무엇인지 각자 한번 짧게 두 줄 이내로 한번 표현해 주겠습니까? 김성민부터.
저는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나대는 게 아이덴티티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나대었고 그리고 이게 한국에서 나댄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 실리콘밸리나 뭐 이제 그런 회사에서 일하니까 그게 또 장점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나대고 싶습니다. 근데 나대는 어떻게 나댄 겁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나댄다는 거의 의미는 할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의견, 나의 주장을 한국에서 교육받으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자기 할 말을 좀 못하게 교육받아. 저도 그렇게 받아온 것 같아요. 얘기해봐 정답 틀렸어 나와 맞고 뭐 저 이렇게 교육받았단 말이에요. 네네. 네, 근데 그것보다는 내 생각, 나의 주장, 나의 의견을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게 지금 이 시대에는 정말로 필요한 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 번도 문장으로 정리해 본 적이 없어요. 네. 저는 그 세련된 저항 정신을 꿈꾸는 청년이 네. 제가 추구하는 아이덴티티지 않나요? 네. 왜 세련된 좋은데 왜 저항입니까? 그 청춘이라는 의미를 단어를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네. 그 청춘의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첫 번째 가장 큰 매력은 기성세대, 기성사회, 현존하고 있는 사회에 저항하고 그것을 바꿔나가고 문제점을 제시하고 네. 이게 청년의 정신이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유재인? 예, 저는 사실 인문학하고 굉장히 안 어울리는 사람인데 오늘 학교 와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가로 질문이 어디 있고 왔거든요. 개발자입니다. 잠시만. 아니 개발자들이 가르쳐주는 무슨 좋아해요? 그게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게 잘 패션 감각이 없다 보니까 하필 고르면 이런 것만 고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 두 문장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네. 어떤 책 아주 멋진 책 제목이 있잖아요. 예, 거기 앞에도 이제 프로그래머 붙어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철학을 만나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철학이 사실은 큰 글씨기는 한데 네. 프로그래머의 얄팍한 지식으로 본 철학은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손 대표님? 저는 선생님은 아닌데 배우는 거 좋아하고 남들 배우는 걸 도와주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한번 퀴즈 한번 내볼게요. 이 네 분 중에서 이과생이 딱 한 분 있습니다. 나머지 세 명은 다 문과생이에요. 자, 누가 이과생일까요? 땡! 어디? 에? 네, 딩동댕. 네. 자, 유이사님만 물리학과 나왔죠? 예, 맞습니다. 물리학과 나왔고 나머지 세 분은 자 무슨 과 나왔어요? 역사학과. 경영학과. 저는 불어불문학입니다. 불어불문학과. 네. 아니 오늘 소프트 기업인데 야 어떻게 세 분이 다 문과생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학에서 전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여기서 증명이 되는 것 같네요. 네. 저는 취직한다는 학과 나왔어요. 네? 취직한다는 취직한다는 학과. 근데 김상무님은 원래 미국 태어나셨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 미국에 이제 아웃 미국에 있었고 중고등학교 학교잖아요. 뭐 초중고 대학교 대학까지? 군대 뭐 네네. 다 학교 다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유이사부터 우리가 아무래도 오늘 주제인 만큼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아니면 기업인 입장에서 인문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너무나 폭넓어가지고 인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냥 간단히 요약한다라고 하면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도 그렇고 쓰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거든요. 그다음에 인문학이라는 게 결국은 그 만들고 쓰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쓰는 사람들을 이해해야지 정말로 원하는 걸 만들어줄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만드는 사람들을 이해해야지 그 사람들이 즐겁게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고. 네, 결국은 사람을 이해하는 게 인문학이고. 사람을 이해한다. 안 대표님은? 네. 저는 소프트웨어보다는 기업적인 측면에서 인문학은 기업에 그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가장 기본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기업이란 게 그냥 계약된 합의에 의해서 모인 건데 한국 기업들은 그 합의할 때 무엇에 합의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연봉이나 조건에 합의하고 들어가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기업이 담고 있는 철학이나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한 번도 질문을 던진 사람을 못 봤거든요. 근데 저는 벤처를 하다 보니까 제게 철학은 벤처 시작이었어요. 어떤 기업,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정하는 첫 번째 질문이었죠. 네. 자, 김상무님, 요즘 와서 이렇게 왜
인문이라는 요소가 그게 막 많이 부상되고 있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얘기해서 그런가? 왜 그런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거가 너무나 컸고요. 네. 그리고 미국도 그래요? 아니 그게 이 네. 한국은 네. 너무 사람들이 키워드를 좋아해요. 아, 키워드. 히든 키워드 지금 너무 오래됐죠. 뭐 네. 무슨 뭐 SNS 키워드, 뭐 요즘 스마트 TV, 뭐 요즘 뭐 IoT, 네. ICT. 그러니까 저는 조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네. 키워드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면은 네. 정말 볼 거를 못 볼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자, 손 대표님, 약간 좀 바꿔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소프트 기업 얘기지만 요즘도 IT 뭐 솔루션이 다 이제 서비스화 되고 있거든요. 네. 예, 소프트웨어하고 서비스하고 이제는 또 같이 되게 이제 아주 밀접한 그거 되는데 본인이 이제 서비스를 글로벌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서비스란 말이 요즘 되게 많이 나오고 서비스란 말이. 네. 우리가 서비스 하고 할 때 어떤 걸 꼭 염두에 둬야 될까요? 일단 사람들이 서비스라고 했을 때 그 실제 어떤 용역을 서비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누군가에게 잘해주는 것도 서비스잖아요. 랩 서비스라는 말도 있듯이. 네. 그래서 고객들이 돈을 내고 이왕 사갈 거면 애초에 왜 돈을 낼 생각까지 했는지, 왜 이 사이트에 왔는지, 이 책을 왜 펼쳐들었는지 이 동기를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한국어 교육을 하니까 한국어를 잘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문법 지식을 이만큼 준비해놓고 차트 펼쳐놓고 이렇게 가져가도 사실 오빤 강남스타일이라고 하는 그 가사에서 오빠는 알겠는데 오빤 이건 뭔지 그걸 이해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게 다 필요 없거든요. 네. 그 동기를 이해하면 사실 좋은 서비스가 되는 것 같고 네. 퀄리티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똑같은 퀄리티가 있어도 이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서비스인데 이 사람에게는 지루한 서비스가 될 수 있거든요. 고객의 동기를 이해하는 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여기 이분들이 책의 저자니까 짧게 각자 각자 지은 책이 어떤 핵심 메시지가 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먼저 성우님부터. 저는 아무래도 뭐 한국의 평범한 대학생에서 실리콘밸리라는 곳에서 일하는 성우라는 부담스러운 직장 그 사람이 되기까지의 그 커리어 과정을 다루면서 뭐 제 자랑보다는 뭐 이렇게 뭐가 중요했는지 그런 네. 포인트들을 좀 젊은 친구들한테 써주고 싶은 게 한 파트고요. 또 한 파트는 이제 삼성에서 일하고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면서 제가 오늘 강연에서 다뤘던 그 문화 차이, 그런 기업 문화 차이, 또 실리콘밸리라는 곳에 대한 얘기, 또 그 내용이 또 두 번째 파트입니다. 네. 책 잘 팔렸어요? 어땠어요? 네, 뭐 베스트셀러 계속 했고요. 네. 그리고 뭐 아직도 방송 한번 나오면 또 판매가 늘어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구매 부탁드립니다. 자, 안 대표님. 네. 네, 제 책은 대학생들이나 직장 초년생들을 위해서 딱 쓴 책이고요. 제가 그 과정을 거치면서 진짜 청춘은 뭘까라고 한번 재정의를 한 거고 시대가 청춘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너무 좀 나약한 존재, 위로받을 존재로 정의하고 있어서 그걸 좀 한번 바꾸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어서 재정의한 책입니다. 네. 자, 우리 제 네, 저는 이제 저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일을 하면서 어떤 사실은 실패담들이 다 담겨 있어요. 이런 고민들이 있었고 이렇게 실패했었고 그다음에 그 실패를 통해서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실패를 줄여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쓴 책입니다. 근데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하면서의 어떤 그런 실패 같은 경험들 잘 녹여 있는 것 같은데 책에 왜 책 제목은 철학을 만나다고 했어요? 프로그래머 실패를 만나더라. 책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아, 본인이 지은 게 아니에요? 책 제목이? 여기 이제 두 가지 트릭이 숨어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가 여기 사람 얼굴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을 맨 처음에 고르시는 그 분들은 누구예요? 그 사람? 네, 저도 모릅니다. 출판사에서 정하신 분이고요. 아. 저도 누군지 모르는 분인데 제 사진을 넣었다 하면은 지금의 반도 안 틀렸을 거라고 거기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책 제목을 원래는 저는 좀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어떤 내용을 적으면 좋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 출판사 사장님도 굉장히 독특하신 분이시거든요. 네네. 1인 출판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인문학적인 요소, 철학이라는 거를 좀 알려주고 싶다. 근데 금기시되는 단어가 사실 철학이거든요. 출판사에서 안 팔리는 책이라서. 아, 그렇죠. 근데 과감하게 한번 안 팔리는 두 개의 분야를 묶어서 더 안 팔리게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머 철학을 만나다로 이제 나오게 됐어요. 아, 책 제목 되게 섹시해요. 잘 팔렸어. 어땠어요? 책? 좀 나갔을 것 같은데. 2014년도 제 입으로 이런 얘기 해야 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인가
거기에서 우수학술도 수업을 네.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 2세까지는 찍었습니다. 저는 저 사진을 보고요 아까 이분이 너무 안 닮아가지고 예. 야 정말 어떻게 뽀샵을 이렇게 했나 안경 끼고 아니었구나 다른 사람이었구나. 예, 맞습니다. 어쩐지. 예. 자, 서 대표님. 네. 저도 제 책 제목을 제가 지은 건 아닌데요. 네. 출판사에서 지어준 건데 한국어를 팝니다라고 하면 사실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일단 판다라는 그 자체가 웃기잖아요. 제가 뭔데 감히 한국어라는 거를 팔겠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한국어를 통해서 돈을 벌고 생활을 하고 있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말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그 한 가지를 판다, 한 우물을 판다라고 하는 그 판다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뜻이 있고 물론 창업 이야기도 있는데 여기에는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저희 그 아까 말씀해주신 870만 이상의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정말 열심히 배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네, 한국어 원어민을 제일 부러워해요. 우리가 영어 원어민 뭐 캐나다 꼬마 아이 보면 너는 영어 잘해서 좋겠다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뭐 TV에 나오는 타블로 씨의 딸 뭐 하루라든지 뭐 꼬마 아이들이 나와서 한국어로 엄마 밥 줘 그러면 너무 부럽대요. 한국어 잘해서.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뭐 배울 때 중국어를 배울 때 자신의 외국어 실력만 생각하고 좀 이렇게 기죽고 들어가는 게 있는데 우리는 한국어가 100이고 외국인들도 영어가 100이면 우리는 거기다가 영어까지 한다라는 기죽을 필요 없고 한국을 외국 사람들이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거를 좀 전달하고 싶었던 게 제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그 1년 전부터 서울시랑 같이 이제 매주 월요일날 그 CEO들이랑 제가 토크쇼를 하는데요. 요즘 보면 이제 중소기업, 소프트 기업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들이 트렌드가 보면 이제 내수를 먼저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제품을 만들어 바로 아시아로 바로 나가더라고 직접 내수를 안 하고. 이유가 뭐냐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그것이 중소기업이건 대기업 상하지 않는데요. 그다음 아시아 사람들은 훈준왕에처럼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다 통하는 거예요. 우리 60년대 70년대 때 미지하면 다 끝났듯이 지금 아시아 사람들이 그러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정말 우리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서비스도 이제 아시아나 이런 해외로 바로 진출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러면 그 유이사님 그 라이엇 게임이잖아요. 게임 회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본인 게임 잘하세요? 입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입사를 위해서? 아니 거기는 그러면 직원을 채용할 때 뭐 게임 한 거를 그 게임을 테스트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테스트를까지 그러니까 직접 와서 테스트를 하지는 않는데요. 네. 게임을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왜냐하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게임을 좋아하고 게임을 많이 한다라는 사람이 말 그대로 게임을 만들어야 정말 플레이어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관점에서 게임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거기는 서류 전형이 아니라 게임 전형에서 많이 떨어지겠네요, 사람들이. 예, 많이 떨어집니다. 저도 사실은 떨어질 뻔해서 한 달 동안 흡숙했었고 게임 그 올리려고요? 점수 올리려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늘 게임만 했었고 그러니까 어깨 결려가면서 게임해보기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입사하기 위해서. 자, 거기는 보니까 아까 잠깐 말해보니까 게임 개발자뿐만 아니라 예. 그 다양한 분야 사람들 있잖아요. 게임 회사들은 뭐 예. 스토리텔러도 있을 거고 예. 아티스트도 있을 거고 그런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과 협업을 되게 잘해야 될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그런 니즈가 있거든요. 예. 그런 내가 아닌 다양한 분야 사람들과 협업을 하기 위한 팁 같은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아까 전에 이제 그 앞에 두 분이 거듭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한국에서 그러니까 오늘도 좀 슬픈 일이긴 한데 왜 현장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질문하는 걸 어려워할까? 근데 그 질문하는 것 자체를 갖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일어나서 말을 했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멍청한 소리로 들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옳은 얘기 아니면 정답을 말해야 될 거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만 한다라고 하면 사실 아예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협업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근데 협업이라는 게 그것도 이제 반대 얘기도 있는데 아니면 또 누군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고려 요소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 상대로 공격을 하는 걸로 받아들이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 부분을 지적을 해줌으로써 그걸 갖다 더 좋은 아이디어로 만들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협업이라는 것 자체가 제일 첫 번째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을 인정해야 된다. 예, 다양한 관점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다양한 관점을 모아서 더 자꾸 이야기를 키워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한 문장으로 본다라고 하면 제가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인데 누군가 개떡 같은 소리를 하면은 그 개떡 같은 소리를 당신이 찰떡으로 만들어주세요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거기 라이엇 게임즈가 원래 미국 회사였잖아요. 예. 근데 중국에 텐센트가 있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대주주입니다. 네. 그럼 요새 중국 회사들이 뭐 알리바바도 그렇고 되게 많이 샤오미도 그렇고 되게 많이 부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게임이나 예. 콘텐츠 분야에서 예. 이 우리나라 회사들이 계속 중국 회사에 비교해서 예. 계속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가진다면 어떤 점에 우리가 좀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은지.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이 가진 능력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뭐 중국보다 더 능력이 낮다 못하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한국 자체의 컨텐츠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것도 게임이 단순히 재밌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어떤 컨텐츠를 얼마나 잘 녹여내느냐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뭐 이런 능력이 더 뛰어나다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갖지 못한 거에 대해서 사실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우리가 이미 잘 가지고 있는 컨텐츠들을 잘 녹여낼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의 컨텐츠를 왜냐면 우리 컨텐츠는 우리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잘 표현할 수 있으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안 대표님. 네. 대표님 안 대표님 핸드 스튜디오를 보면 기사에 보면 네. 한국의 구글이라고 그러거든요.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한국의 구글, 여기 구글도 있지만 여기 미국의 구글이고 한국의 구글이 계속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한국의 구글. 일단 다른 걸로 답을 드리면 제가 아까 강의 중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기자분이 한국의 구글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거 볼 때마다 민망하다. 제가 구글 코리아 앞을 맨날 지나거든요. 이렇게 또 인연이 돼서 강의에 같이 또 뵙게 될지 몰랐는데 기업을 바라볼 때 모든 질문이 그렇습니다. 미래, 방금 질문해 주신 것도 계속 잘 될 거 확실한 뭐 어떻게 보시냐. 그러니까 저는 그 의미가 구글이란 것보다 지금 보면 핸드 스튜디오가 사원 복지라든지 여러 조직 문화가 되게 파격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화가 국내에서 과연 계속해서 지속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지 그 점을 물어보고 싶은 거죠. 네. 예, 그래서 그 질문에 제가 다른 걸로 답변드리면 제가 복지를 이렇게 하거나 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기업은 항상 리스크를 가지고 있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네. 제가 이 복지를 한다고 해서 미래가 더 투명해지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 복지를 안 한다고 해서 뭐 또 더 미래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거죠. 그러니까 거기와는 관계가 없는. 복지나 이런 환경은 뭐에 관한 포인트냐면 지금 행복한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은 매출이나 이런 걸 관리할 때 내일을 미래 시점으로 바라보는 건데 그거 못지않게 기업의 한국 기업에 특히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현재 직원 그리고 저도 경영자도 행복한가에 대한 거에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게 이 복지나 환경이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왜 다른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대기업이 복지에 돈을 굉장히 많이 쏟는데 왜 효과가 없냐면 복지도 미래적 관점에서 결과를 뽑아내려고 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인풋을 줬으니까 아웃풋을 미래에서 뭔가 다른 쪽으로 뽑아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효과도. 그래서 그 주신 답의 최종 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런 차원에서 고민한 문제가 아니라. 자, 그리고 거기 핸드 스튜디오는 특이하게 보면 개발자하고 기획자하고 디자인 이 세 파트가 거의 동일한 비율이더라고요. 1대1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팀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까? 네. 이유가 뭔가요, 그렇게? 소프트웨어 시대에서 특히 스마트 시대로 다가오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유저 입장에서는 특정 소프트웨어만 쓰던 것들이 이제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수만 개의 소프트웨어를 모든 전 세계 유저가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쉽게 자기가 원하는 걸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하고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가까워진 거죠. 근데 최종 소비자는 저희가 제품을 보통 살 때 디자인만 좋아서 사는 제품, 막 기기, 막 성능만 좋아서 사는 제품 이렇게 사는 그런 너드한 고객도 있는 반면에 대부분은 종합적으로 좋아서 많이 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소프트웨어도 이제 기획만 아니면 디자인만 개발만이 아니라 종합 산출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부터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자, 그 핸드 스튜디오가 하는 비즈니스 분야가 이제 스마트 TV 분야, 앱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이제 TV 방송 쪽인데 어떠세요? 이제 이런
TV나 방송 이 산업이 네.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저희가 5년 전에 멋모르게 시작했던 스마트 TV는 엄연히 산업적으로는 방송산업에 속해 있었어요. 방송산업 반, IT 정보통신. 그래서 저희가 관련된 규정법도 방송통신법의 규제를 받기도 하고 전기통상법에 전기거래법에 규제를 받기도 하는 아주 애매한 위치가 스마트 TV 분야예요. 네네. 일단 결론은 굉장히 보수적인 시장이고 굉장히 재미없는 시장이고 굉장히 정치적 이슈를 많이 타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5년간 한 결론은 일단 저희의 결론은 탈방송, 탈TV 쪽으로 해서 TV를 안 하겠다가 아니라 TV를 어떻게 하면 지금 구글이 내놓은 크롬캐스트 같은 스틱 같은 제품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 기술들을 이용해서 TV를 방송의 수신기로 보는 게 아니라 제3의 기기로 보게 만드는 그런 관점에서 더 많이 전략을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TV를 단순히 디스플레이로만. 네, 뭐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런 걸 할까. 자, 김상무님. 지금 크롬캐스트 좀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요. 네. 근데 저는 지금 궁금한 게 유튜브가 이렇게 계속 발전하다 보면 나중에 뭐 앱스토어처럼 모든 미디어 콘텐츠를 만든 사람도 유튜브에다 올리고 그냥 몇 대에서 나눠갖고 모든 사람들 그런 것들을 어떤 디스플레이가 TV가 뭐가 됐건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 생각은 뭐 이미 그런 세상이 왔죠. 네. 이미 그런 세상이 왔고 이제는 1인 방송국 시대가 왔고 그러니까 TV가 재밌는 게 처음에 지상파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는 네. 뭐 한 3, 4개 채널의 옵션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케이블 시대가 열렸어요. 20년 전에. 그래서 한 200개 채널 시대가 있었어요. 케이블이 갖고 온 변화가 뭐냐면은 예전에는 지상파 3개였다가 이제는 영화만 보는 HBO, 뭐 골프만 보는 골프 채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이제 인터넷이 왔단 말이에요. 인터넷 오면서 생긴 그 변화는 이제는 몇백 개 채널이 아니라 몇백만 개 채널이에요. 이제 내가 나는 골프 채널도 싫어. 나는 뭐 타이거 우즈 스윙만 하루 종일 보고 싶어. 그럼 유튜브에서 그 자기가 그 채널 만들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는 유튜브, TV에서 보기도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크롬캐스트 사용하면 더더욱 편하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는 정말로 특화된 정보만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디바이스로 소비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런 시대가 점점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이 나중에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자기 회사적으로나 뭔가 컨텐츠 갖고 나도 뭐 대박은 아니더라도 뭔가 나도 좀 이걸로 뭔가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수익을 올리고 싶다 한다면 어떤 팁을 주시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이제는 우리 흔히 말하는 모바일 퍼스트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모바일 퍼스트 시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PC에서 시작한 인터넷이라는 혁명이 모바일로 왔어요. 모바일 시대는 이제 다 정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들 질문이 그러면 그 다음 스크린 어떻게 할 거냐? 뭐 N 스크린이란 말, 3 스크린이란 말로 여러 가지 에포트가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TV 어떻게 이거를 이제 때려 박을까라는 노력을 많이 했고, 뭐 그 자동차도 그렇고 워치도 그렇고 글래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갈라 그래요. 근데 그거를 다른 스크린에 대해서 때려 박으려고 하는 시도는 이제는 뭐 아까 우리 안대표님 말씀하신 것도 동일한 맥락인데 이제는 아닌 거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고 결국은 얘가 중심이에요. 나의 모든 소비는 얘에서 일어나고 이제 손가락으로 내가 여기서 온라인 엔터테인먼트를 소비하는 거는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스크린들은 얘와 연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V는 이제 크롬캐스트를 꽂으면은 여기 있는 콘텐츠가 TV로 쉽게 가고 제가 차고 있는 G워치도 이 시계 하나라는 아무것도 못해요. 얘랑 둘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얘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얘가 받아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글래스도 마찬가지고 이제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시대를 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뭐 구글을 포함한 많은 회사들이 이제 아주 대외적으로 우리는 모바일 퍼스트 회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콘텐츠를 만들 때도 모바일 쪽을 좀 염두에 두고 해서 네네. 설계를 하나. 네. 그러면서 이게 다른 디바이스로 쉽게 갈 수 있게 네네. 뭐 그런 관련된 API들을 잘 활용하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보면 그 김상무님 프로필을 링크드인인가 어디서 봤는데, 그러니까 특이했던 게 뭐냐면 지금 구글 본사에 이제 직접 갖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뭐냐면 뭐 한 스타트업 회사들 몇 군데다가 투자를 했다고 그런 게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공공연하게. 네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라면 상상도 못하는 거거든요. 내가 회사 다니면서 다른 회사에 또 투자를 해? 구글에서 그렇게 허용이 되는 겁니까? 네, 물론 허락을 받고 해야 되고요. 네. 제가 뭐 지금 최근에도 얼마 전에도 대만에 있는 클라우드 게이밍 회사 하나를 투자를 했어요. 돈이 많으세요?
저요? 아니요. 그냥 뭐 조금만 합니다. 조금만. 네, 네.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엔젤 투자라고 하잖아요. 네. 개인의 벤처 투자를 엔젤 투자를 하는데 회사에 이제 오피셜하게 허락받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밟으면은 크게 내가 하는 일과 컨플릭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그리고 또 그게 뭐 내부 제한이 있어요. 그 회사에 몇 % 이상 갖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만은 그게 아닌 경우에는 그 크게 문제가 없고 많이들 합니다. 에릭 슈미트 회장님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맞아요. 네,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먼저 만들어졌군요. 그렇죠. 네. 그건 구글뿐만 아니라 다른 미국 회사도 마찬가지입니까? 미국 회사는 아니고 네. 실리콘밸리라는 곳은 워낙에 엔젤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에서는 많이 다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랑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실리콘밸리와 동부는 또 다르군요. 실리콘밸리라는 곳은 미국에서도 아주 특이한 곳이니까요. 네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이제 아마 구글 계시니까 구글이 보니 지금 무인 자동차 만들지 뭐 여러 가지 다 하거든요 지금요. 네. 그러면 그 10년 뒤에 네. 10년 뒤에 구글은 어떤 회사가 될 것 같습니까? 그냥 개인적인 관점. 네. 개인적인. 이거 기자분들 없으시죠? 없어요. 그냥 개인적인. 우리 다양한 관점. 뭐 정답이 아니라 그냥. 회사에서 푼답니다. 그냥 나대요, 나대. 나대면 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는 이게 참 재밌는 게 소프트웨어 산업이 있고 하드웨어 산업이 있고 그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어요. 이게 뭐 그러면서 하드웨어도 옛날에는 소프트웨어가 있을 때 하드웨어는 뭐 PC, 랩탑, 스마트폰 이렇게 있다가 이제는 뭐 워치 뭐 이런 것도 너무 자연스러워지면서 그 영역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구글의 10년의 모습은 이제는 더 많은 곳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들,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용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가 만났을 때 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그거예요. 내가 굳이 생각을 안 해도 나에게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구글 나오라는 거 쓰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뭐 내가 굳이 뭐 설정 안 해도 내가 뭐 내 이메일 같은 거 파악을 해가지고 너 지금 공항 가야 돼. 야 너 지금 뭐 픽업해야 된다는데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얘가 지금 제가 어저께 대만에 있었는데 폰에서 알아서 얘 지금 대만에 있네. 그 시차 알려주고 환율 알려주고 집 날씨 네가 있는 곳 날씨 알려주고 제 메일에서 제 호텔 위치 알기 때문에 지금 너 공항 도착했네. 호텔까지 얼마나 걸릴 거야 알려주고 이제 그러니까 내가 굳이 뭐 이렇게 뭐 세팅하고 이런 거 안 해도 여기서도 알려주고 여기서도 알려주고 편하게 알려주는 게 그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많은 범위에서 그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편의를 주는 회사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선 대표님. 네. 제가 듣기로는 대학을 네. 여기 네 분 중에서 아마 이분이 대학을 제일 오래 다녔을 거예요. 대학을 10년 다녔어요. 10년. 대학원이 아니라 대학만 10년. 네. 한 대학만 10년 다니셨고 아마 네 분 중에서 F가 제일 많을걸요? 네. F가 몇 개였죠? F 학점이 한 11개 정도 11개. 인데요. 그래서 그 보통 학사경보라고 하잖아요. 네. 학고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제가 다녔던 학교는 학고를 3학기 연속으로 맞게 되면 다시 수능 보고 들어와야 되는 최악인데 한마디로 2개까지 연속으로 받아봤고요. 네. 근데 그게 그냥 학교 공부가 싫어서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취미랑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너무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요? 뭐였어요? 사실은 춤이었어요. 춤. 네, 제 취미로 15년째 비보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사업에도 꽤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인문학적 관점에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국어라는 되게 생소한 언어를 배우는데 멋진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지 좀 지루한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은 사람이 그렇지. 없거든요. 뭐 꼰대한테 배우고 싶지. 그렇죠. 그래서 뭐 되도록이면 저희 팀 사람들은 아주 많은 카메라 샤워를 통해서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러워지고 조금 더 예뻐지고 조금 더 이제 꾸미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기말고사가 있는 날에 중요한 팀 연습이 있으면 연습실을 가죠. 네. 그래서 기말고사 대신 춤을 선택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근데 그때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아마추어임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실력을 키워서 15년이 지난 지금도 이제 계속 할 수 있게 됐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비보 영상을 네.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예. 막 하면서 했던 것이 지금 결국 비즈니스하고 연관된 거죠? 네, 그냥 사실은 싸이월드 예전에 쓰시던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사진을 올릴 수 있고 첨부 파일도 올릴 수가 있었어요. 그럼 첨부 파일 혹시 용량 제한 기억나세요?
몇 메가까지 올릴 수 있었는지 2메가였어요. 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2메가면 640, 480 작은 WMV 윈도우 무비 메이커로 만든 비디오를 30초 정도 올릴 수가 있었어요. 30초로 만들어야 거기에 첨부가 되는데 거기에 첨부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이제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 배워가는 과정에서 이거를 하드디스크에만 저장을 해놓으면 자꾸 바이러스 걸려서 없어지고 뭐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하기 때문에 어딘가에 올려놓고 싶다 해서 싸이월드를 쓰다가 너무 용량이 작아서 찾던 중 유튜브를 발견한 거예요. 구글에 인수되기 직전에 2006년에. 그래서 올리다 보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용도로 올렸는데 세상에 누군가가 구독을 했다고 메일이 오고 그 다음에 다음 영상 또 보고 싶다고 연락이 오고 근데 또 보니까 한국인이네? 한국에서는 이렇다던데 맞아? 라고 코멘트가 달리는 거죠. 거기에 답글을 달다 보니까 조금씩 더 많은 답을 요구하고 아예 한국어 가르쳐줘 하니까 사이트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그러다 보니 책도 나오고 책이 벌써 교재도 뭐 20권 넘게 나왔고 오디오북 이북 다 합치면 200편 넘게 나와서 회사도 커지고 있고 유튜브에 그 춤춰서 올린 거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됐어요. 네. 아직 유튜브 하셨는데 예. 여기 김상민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니 본인 돈 한 푼 안 드리고 한 거 아니야? 어? 예. 2006년부터 올리기 시작했는데 2010년에 구글이 사실 그 SM, JYP 이런 데 말고 개인에게도 유튜브 조회수 올라가면 돈을 벌 수 있게끔 오픈을 해줬어요. 근데 그때 이제 구글에 계시던 다른 분들께서 개인 국내 최초 개인 파트너로 너네가 한번 해봐라 하고 저를 포함해서 3명을 찍어줬어요. 아, 지금 네. 기타로 유명한 정성화 군이라고 정말. 네네. 그 친구 포함해서 한 3-4명 정도가 이제 구글 유튜브에 로그인했더니 수익 과학이 버튼이 생긴 거죠. 네. 굉장히 신났고요. 그동안 유튜브 덕분에 돈도 많이 벌었어요. 아 근데 제 놀랬던 건 손 대표님은 저기 500만 원을 창업했어요. 근데 500만 원 창업해가지고 그 돈이 앵꼬한 게 아니라 그 돈으로 지금 이거 영상도 하시고 여러 가지 서비스 다 하잖아요. 전 세계 870만이 접속한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지금 운영비 거의 안 들죠? 네, 한 달 서버비 뭐 여러 가지 다 저희가 팟캐스트도 내보내고 유튜브는 무료지만 그 외에 다양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서버들 이런 거 해서 한 달에 20만 원? 20만 원. 870만 명이 이용하는데 20만 원. 네. 와, 정말 구글이 엄청나게 고맙다고 해야 돼. 그렇죠. 아 근데 그렇게 어떤 글로벌 플랫폼을 스마트하게 잘 활용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네. 여기 있는 분들도 이제 앞으로 사업할 때 네. 비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지금 그런 플랫폼을 잘 활용하는 뭐 노하우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정보인 것 같아요. 정보가 없으면 사실은 국내에서 팟캐스트가 유행하기 시작한 게 뭐였었죠? 그 나는 꼼수다. 그거 때문이었는데 2010년에 유행하면서 인터뷰 기사 같은 거 보고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나는 꼼수 팟캐스트 비용 때문에 엄청나게 적자라고 예, 그러는데. 그래서 그 팟캐스트 비용이 뭐 회당 뭐 몇천만 원이다라고 했는데 저로서는 그게 이해가 아직도 안 되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네. 제가 쓰고 있는 서비스는 한 달에 7만 5천 원 내면 무제한 다운로드, 무제한 반복 청취가 가능한 그게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립센이라고 하는 것인데 립신. 네, 라이브러리에 립, 그 다음에 싱크할 때 SYN인데 그런 서비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립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올려놓고 뭐 몇백만 명, 몇천만 명이 받아가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정보를 모르면 비싼 정보가 없으면 워드프레스는 무료인데 어디 웹사이트 만들어주는 회사에 연락하면 기본 500만 원 부르잖아요. 그렇죠. 돈을 써버려야 된다는 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보 조금만 검색해 보시되 이제 아직까지는 영어로 정보가 많으니까 간단한 번역기라도 돌려서 영어로 한번 찾아보시면 의외로 뭐 월 3달러, 월 4달러짜리 그런 호스팅 서비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정말 몇천만 원 들여서 팟캐스트 하는 사람인가 20만 원 들여가지고 870만 명한테 서비스하는 회사. 네. 정말 그 정보의 격차가 엄청나게 크네요. 네, 정보 중요하죠. 자 그리고 그 톡투미 코리안이 네. 그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이트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이트는 또 다른 데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톡투미 코리안이 그렇게 외국인들한테 인기가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요소가 뭘까요? 경쟁력이랄까? 그런 것들이. 아까 핸드 스튜디오 이야기에서도 저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사실 누구인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서강대학교에서도 한국어를 온라인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았고 서울대, 뭐 연세대, 고려대학교 다 있습니다. 사이트는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 예문 대화들 나와 있고 오디오, 비디오 다 있지만
담당자를 길에서 마주쳐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는 거죠. 그런데 저희 쪽은 딱 봐도 제가 만들었다는 게 보이고 딱 봐도 이 선생님 이 한 5, 6명 정도의 선생님이 만들어서 이제 카메라에서 촬영한 거를 바로 SD카드 꼽아서 이 사람들이 편집해서 올렸구나라는 느낌이 확 나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람의 향기가 나는구나. 네, 친근감이 느껴지고 그래서 혹시 실수가 있어도 실제로 저희가 어떤 일이 많이 있냐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예를 들어 $30짜리 오디오북이 있는데 판매를 한다고 올리자마자 뭐 1분 안에 첫 번째 구매가 일어나면 그 사람이 들었는데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뭐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했다고 알려줘요. 빨리 고치라고. 아, 네. 아직 사람들이 많이 안 샀죠. 빨리 고치세요. 어, 돈 낸 사람이. 네.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친근감이 있기 때문인 것 같고 그러면 저희는 고맙다고 말하고 상품을 더 드려요. 그러면 다음번에 또 꼭 1분 안에 사시는 분들 생기시는 거죠. 정말 앞으로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서비스 회사들이 꼭 염두에 둬야 될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자, 유 이사님은 경력이 보니까 특이했던 게 2003년도에 인도에서 한 1년 반 동안 또 근무하셨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지금 원래 라이엇 게임즈는 미국 회사였고 어떻습니까? 그런 이제 인도나 미국 그런 쪽의 기업 문화랄까? 그런 것들이